여러분들은 아마 여러 가지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정말 대단한 삶을 사는 분들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 이력을 이렇게 보면은 마치 송석준이는 학교를 정상적으로 다녔고 또 제가 또 교육하던 대학 그리고 또 원하는 시기에 또 행정고시도 합격을 하고 또 미국 유학도 마치고 그리고 또 공직 생활을 하다가 이렇게 정계에 입문을 해서 아주 순탄한 삶을 살아온 것으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송석준이는 이천에서 아주 유복한 집안에서 낳고 자랐나 보다. 그렇게 많이 이해들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실제 저는 제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과 달리 인생의 많은 굴절, 많은 고비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제약 조건 속에서 학업과 일을 병행하시는 아주 훌륭하신 분들이신데 저도 아마 여러 가지 인생의 중간중간 고비를 겪으면서 나름대로 이런 제약 조건 속에서 저의 인생 목표를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제가 인생의 그동안에 지금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겪었던 고비, 그런 굴절점에서 어떻게 제가 이거를 이겨냈는지 한번 좀 같이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된다면 제가 이제 공직생활, 저는 국토교통부에서 25년을 근무했습니다. 그동안에 그때 있었던 일들 조금 말씀드리고 또 정치권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또 우여곡절 겪으면서 지금까지 온 내용을 좀 시간이 허용한다면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근데 이제 저의 그동안의 인생 고비를 어떻게 만났고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먼저 중점을 둬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경기도 이천시가 제 지역구고 제 600년 제가 아주 그저 토백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이천 중에서도 가장 오지마을, 이천에는 14기 읍면동이 있는데 설성면이라고 해서 이천이 땅콩 모양으로 생겼는데 허리 모양을 딱 있는 그 지역에 위치한 것이 설성면입니다. 그래서 서쪽으로는 안성시, 동쪽으로는 여주시와 경계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장을 여주에 있는 가남장이라고 선비장이라고 다녔고요. 걸어서. 그리고 또 안성에 있는 또 일죽 주례장이라고 거기도 다니고 또 남쪽으로는 장원읍에 있는 장원장도 다니고 또 이천읍에 있는 이천장도 다니고 그래서 사방으로 자유롭게 다니면서 어린 시절부터 다양한 경험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오지마을이라는 얘기죠. 오지마을. 가장 오지마을이라 오죽하면 거기는 면소재지에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 고등학교가 경남종합고등학교. 제가 경남중학교인데요. 왜 경남중학교냐면 경기도 남쪽에 있어서. 그래서 제가 공천 때마다 공천심사위원 중에 꼭 경남분들이 계세요. 위원장님, 지난번에 김영호 위원장님, 제가 경남중학교 경남정고 나왔다 그러니까 모교 동문인지 아셨는데 사실은 제가 경기도 남쪽 오지에 있는 그 경남정고를 다녔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첫 번째 고비라고 하면은 제가 이제 어릴 때부터 저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그 당시 제가 아버님이 굉장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베푸는 걸 좋아하셨는데 그 파이를 만드는 거에서는 아버님이 많이 이루지를 못하셨어요. 그래서 형제들이 많이 공부를 못했습니다. 저 7남매 제가 넷째인데 제가 정말 고등학교를 처음 가는 그런 상황에서 그래도 저는 아버님이 정말 베푸는 걸 너무 좋아하셨는데 파이 만드는 걸 너무 소홀하셔서 이 다음에 저는 크면 파이를 만드는 걸 좀 해야겠다. 세상을 좀 넉넉하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다 많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직업은 뭘까 이제 어릴 때부터 생각을 했더니 역시 많은 저는 책을 좋아했는데 책을 읽다 보니까 결론은 과학자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과학자의 꿈을 키우고 이렇게 중학교를 입학을 했는데 아버님이 중학교 1학년 때 초에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게 이제 뭐냐면은 그 당시에 이제 그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그 국가에서 개간 발령이라고 해서 이렇게 사회 이렇게 산을
농지로 만들어주는 그 국가 사업이 있습니다. 그거를 해준다 그랬는데 아버님은 그걸 반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선영 조상님 땅이 묘가 파헤쳐지니까. 그런데 그걸 막으시려다 안 되니까 결국 아버님이 갑자기 그 뜻을 그 강제 집행이 되는 과정을 보면서 결국은 스스로 이렇게 자결하시는 정말 어려운 일을 겪었습니다. 그게 바로 중학교 1학년 초 모두 못 낸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가족의 회한 끝에 제가 이제 차남이지만 형님이 그 당시 고등학교 갈 형편이 못 되셔서 성남 직업을 저는 재학 중이라 그 가족의 회한 끝에 제가 이제 동생들 셋 네가 농사 같이 자라. 그래서 결론이 내서 제가 그 당시 농기계가 없었습니다. 농기계가 없던 시절에 제가 소년농군 가장이 된 거죠. 그래서 힘들었지만 그래도 저는 그때 제가 지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름대로 이제 육체적으로 힘들고 끝도 없지만 일이 손으로 하는 일은 끝도 없습니다. 모두 손으로 심고 또 김매기도 그렇고 피살이도 그렇고 또 나중에 베는 것도 그렇고 말리는 것도 그렇고 심지어 학교에 멍석에 마당에 벼를 널어놓고 학교 왔다가 비가 내리면 수업을 하다가 집에 뛰어와서 멍석을 덮어서 헛간에 들여놓고 다시 학교로 와야 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 정도로 좀 일은 험했지만 제가 꿈꿨던 세상을 넉넉하게 하고자 아버님이 굉장히 베푸는 걸 많이 하셨는데 아버님의 그런 베품의 철학을 실천하고 또 이왕이면 많은 것을 베풀기 위해서는 만들기 위해서는 파일을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제가 과학자가 되고자 했었는데 막상 해보니까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이천시 그 당시 군이었습니다. 이천군 과학경시에 나갔는데 당연히 1등하고 경기도 1등, 전국 1등을 목표로 했는데 제가 예선 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저의 꿈꿔왔던 과학자의 길을 이제 접을 수밖에 없는 제가 뭔가 능력과 취향이 안 맞나 보다. 그래서 많은 고민을 하던 중에 제가 우연히 읽은 책이 케인즈의 전기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케인즈 전기문을 읽으면서 제가 얼마나 그 옛날 그 1차 대전 후에 그 대공황기에 그거를 뉴딜 정책이라는 경제 정책을 제안을 해서 또 그걸 실천해서 세계 경제를 이렇게 다시 살리는 역할을 하는 걸 보고 얼마나 멋있었는지 굳이 과학자가 아니어도 경제학자 기반의 행정가 내지 정치가가 되어도 정말 세상을 위해서 큰일 할 수 있구나. 그래서 제가 교도수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의 목표를 과학자에서 경제학자 기반의 행정가 내지 정치가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다시 길을 바꿔서 저의 그런 뜻을 굽힘없이 그래서 농사를 지면서 힘들었지만 저의 목표는 분명했기 때문에 저는 어려운 시절 이겨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두 번째로 이제 고비를 맞게 되는데요. 그게 이제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서울로 전학을 가게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안 형편상 제가 이제 농사를 질 수밖에 없었고 농사를 짓다 보니까 이제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진학을 하는데 제가 떠날 수가 없죠, 고향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천시 설성면 면소재지에 있는 경남 종합고등학교 보통과 한 반, 상과 한 반에 보통과로 제가 진학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과를 진학을 해서 이제 60명의 여학생, 남학생 합반. 재밌었습니다. 우리 여학생들이 제가 운동하다가 옷이 뜯어지면 꼬매도 주고 서로 격려하고 참 재밌는 학창 시절 보냈는데 근데 이제 아무래도 시골 학교에서 한개 학급을 다니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부족합니다. 그렇게 교련 선생님이 영어를 가르치세요. 수학 선생님이 없어서 중학교 수학 선생님이 수학을 가르치세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교육 환경이 한계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주변에서 또 더구나 또 농사를 또 해야 되니까 학교 끝나면 와서 계속 농사를 해야 되니까 나중에 너 대학을 가려면 서울로 전학을 가야겠다. 그래서 주변에서 이제 제안을 많이 건의를 해주셔갖고 제가 형님이 저의 사정을 알고 다니던 공장을 그만두고 내려와서 저를 서울로 전학을 시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전학을 왔더니 환경이 너무 다르잖아요. 저는 사실 어릴 때 한정된 시간에 공부를 했지만 그래도 쾌적한 환경, 정말 이렇게 새가 날아다니고 자연이 이렇게 아름다운 환경을 걸어다니면서 영어 단어 외우고 그리고 가끔 일하다가 부족한 시간은 논두렁에서 수학 정석 문제도 풀고 이러면서 나름대로 제 나름대로 방식으로 제 나름대로 이렇게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서울 전학으로 오니까 이게 뭐 학교 통학을 하는데 그 당시 제가 녹본동에서 서대문에 인창고를 다녔는데요. 아, 그때는 막 안내양들이 막 푸시맨 역할을 하는 시절입니다. 꽉 찬 버스 안에서 제가 멀미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그 당시 무학재 고개를 넘어오다가 겨우 녹본 상거리에서 버티고 오다가 결국 못 참고 바로 독립문 앞에서 이렇게 오바이트를 해야 되는 일이 거의 한 달간 지속됐습니다. 적응이 잘 안 됩니다. 와서 뭐 모든 게 막 깝깝하고 학교 와 보니까 또 친구들도 또 너무 낯선 친구들이고 환경 또 알고 보니까 저보다 공부도 다 잘하고 뭐든지 다 잘해요. 근데 야, 처음에 와서 제가 모든 게 벽. 그렇지만 이제 그거를 이길 수 있었습니다. 예, 나름대로 저 나름대로 우리 자부심, 케이브심 말씀하셨지만 바로 저는 너를 믿어라. 넌 할 수 있다. 예, 그런 어떤 신념이 저를 그때 고등학교 전학 와서 낯선 환경 또 저보다 훨씬 더 뛰어난 친구들하고의 경쟁 속에서 포기하고 싶었던 그 심정을 제가 이기고 어쩌면은 또 저를 위해서 희생하신 형님과 또 저를 위해서 희생하신 또 우리 어머님, 예, 홀로 43세 혼자 되셔서 정말 저를 위해서 매일 기도하시면서 응원하시는 어머니를 위해서 제가 여기서 주저앉을 수 없다. 거기다가 또 국민학교 6학년 여동생을 딸려 보냈어요. 오빠 밥 해주고 빨래 해주라고. 그 여동생이 저를 뒷받침해 주는데 제가 포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바로 우리 가족들의 사랑과 또 우리 여동생이 또 그러면서 공부 열심히 하고 그래서 같이 손잡고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도 재수 안 하고 서울대를 갈 수 있었던 힘은 거기서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세 번째 제가 인생의 고비를 맞는 것은 제가 공직 생활, 제가 이제 대학원 마치면서 행정고시 재경직을 합격을 해서 제가 이제 그 당시에도 부동산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90년대 초반 제가 건설부를 이제 자원을 해서 이제 들어가서 건설부에서 이제 공직 생활을 하다가 제가 이제 10년 만에 이제 서기관 승진을 해서 이제 유학을 나이 40이 넘어서 유학을 가게 됐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나중에 경제학자 기반의 행정가, 내지는 정치가가 되겠다라고 이제 계획을 잡았기 때문에 이제 좀 학부에서 물론 제가 국제경제학을 공부했지만 또 대학원에서 행정학을 했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경제학 박사를 한번 따야겠다. 그래서 제가 사실 선택한 것이 늦은 나이지만 미국 미주 주립대 경제학과 박사과정을 들어가서 박사 공부를 하는 거였습니다. 뭐 그동안의 인생을 어려운 구비구비를 이겨냈기 때문에 뭐 겁날 게 있냐 이런 정말 자신감으로 도전을 했는데 막상 가보니까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예, 특히 제가 시골에서 교련 선생님한테 영어를 배워서 그런지 말이 잘 나오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참 뭐 말은 서울대학교 나오고 고시를 합격했다고 하지만 이 언어라는 것은 평소에 익숙치 않은 언어는 정말 이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유학 시절을 이걸 이겨낼 수 있을까 정말 힘들었습니다. 근데 또 거기에서 더 힘든 거는 미국의 그 박사과정은 정말 이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시험이 매주 있습니다. 중간고사도 2번이고요. 그리고 뭐 또 고급 수학, 고급 통계학을 미국의 경제학 박사를 하려면 계량 모델을 만들고 계량 이런 그 지식을 다 마스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잊혀졌던 그 고급 수학, 고급 통계학, 그 복잡한 함수식을 다시 또 이거를 따라잡으면서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3개월간을 제가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체중이 10kg가 빠졌습니다. 결론은 이제 포기하자. 과거의 내 어려운 시절은 그래도 주변에서 도와서 이겨냈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이거는 나의 한계 상황이 온 거다. 포기하려고 했는데 제가 우연히 어떻게 또 교회를 갔는데 이 교회에서 어떻게 그 예배 중에는 졸음이 오고 잠이 숙면이 어떻게 다 이렇게 또 교회 식구들 만나서 이렇게 성경 공부하고 이런 날은 그냥 잠이 와요. 그래서 이게 항상 불면이 있는 게 아니고 때로는 그래도 숙면을 이룰 때도 있구나. 마음의 안정. 또 우리가
돌이켜 보면 이게 내가 여기까지 온 거는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하다가 아니면 안 되더라도 한번 내가 좀 해보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하나하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니까 저절로 하나하나 저의 불가능이 하나하나 거쳐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계획된 기간, 저는 이제 늦게 유학을 갔고 또 제가 경제력이 좀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렇게 유학을 2년은 국가에서 대주지만 2년 지나면 제가 유학 휴직을 해서 스스로 생활비와 이런 걸 다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오래 할 수가 없어서 3년을 목표를 잡고 갔는데 다행히 3년에 그래도 박사를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인생에 기도하고 또 감사하고 하니까 그래도 정말 거의 죽을 것 같은 그런 신체적인 한계, 정신적 한계도 넘을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네 번째 고비라고 할 수 있다면요, 정치에 입문해서입니다. 정말 정치에 입문하니까 그동안에 제가 사실은 저는 국토교통부에서 25년 근무하면서 나름대로 이렇게 승진은 빨리 한 편입니다. 굉장히 제가 이제 대변인도 하고 건설정책국장도 하고 나름대로 그렇게 나름대로 잘 나갔습니다. 그리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직을 하다가 제가 저의 한계를 느꼈습니다. 제가 바로 우리 행정가로서 대한민국을 세계의 중심국가로 만들어야겠다는 그런 포부는 갖고 있는데 너무나 우리 행정부에서는 국회가 정해준 걸 이렇게 집행하기 바쁘다 보니까 때로는 중요한 이런 제도 개선 이런 것이 국회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제가 바로 제 지역에서 많은 겪은 문제지만 그 각종 규제들이 이게 사실 여러 가지 정치적인 논리로 개혁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국회로 가야겠다. 국회 가서 우리 정치권에서 여러 가지 이런 논리로 해결되지 않는 대한민국을 세계 중심국가로 이끌어가는 그런 어떤 원동력이 될 만한 우리나라 제도 개선 이런 거는 행정부에서는 한계가 있으니 국회로 가야겠다. 그래서 뛰어들었습니다. 제가 정말 보장된 저의 정치의 길을 내려놓고 정치권에 뛰어들었습니다. 근데 막상 나와보니까 너무 힘듭니다. 정말 모든 분들이 세상에 표가 공짜가 없더라고요. 한 분 한 분이 저에 대해서 호의적인 분도 계시지만 굉장히 비판하시는 분, 또 때로는 굉장히 저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는 분도 계시고 그런 환경 속에서 제가 뭔가 저분들을 설득해서 저를 지지를 유도해낸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정말 정치하면서 알았습니다. 제가 잘난 저는 그냥 성과를 얘기하면 그분들은 그래 너 잘났어. 이게 그래서 잘나서만 되는 것도 아니고 정치라는 것은 정말 참을 줄 알아야 되고 져줄 줄 알아야 되고 때로는 정말 희생적인 역할을 많이 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그 겸손. 바로 이런 겸손의 미덕이 없으면 정치권에선 성공할 수 없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많이 배우면서 유권자 한 분 한 분께 정말 좋은 것도 배우고 때로는 나쁜 것을 어떻게 이겨내는지를 배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초선 도전에 그래도 정치에 입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고민마다 저를 버티게 해준 이 정신, 입지, 신념, 감사, 겸손. 저는 아마 여기 방통대 우리 학생 여러분 그리고 방통대 동문 여러분들이야말로 제가 이렇게 겪어왔던 이러한 미덕을 진짜 지금도 실천하고 계시고 다 갖춘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보다 더 여러분들이 원하는 길 멋지게 열어가실 거를 믿고 있고요. 저도 여러분들을 응원하겠습니다. 시간이 이제 한 2분 남았네요. 2분 남았으니까 제가 정말 그동안 공직 생활하면서 조금 기억에 남는 거 몇 가지만 말씀드릴까요? 저는 공직 생활하면서 첫 보직이 일기 신도시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당시 집값이 주택 문제가 심각해서 그래서 분당 3번 중동이 제 담당 도시였고요. 그때 정말 제가 참여했던 신도시가 지금은 대한민국으로 보면 세계 최고의 도시가 됐잖아요. 그래서 좀 너무 자부심이 좀 많이 들고요.
지금은 이제 일기 신도시 이제 리모델링 이런 문제 과제는 있지만, 그리고 또 제가 또 기억에 남는 것은 제가 공직 생활하면서 예완위기 때 부동산 경기 활성화 대책으로 각종 규제, 토지 공개념 굉장히 강한 규제를 했었는데 그거를 이제 풀어도 부동산 시장이 정상화됐습니다. 그리고 또 국토연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하는 작업도 해서 국토 계획법을 만드는 그런 경험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제가 또 기억에 남는 것은 제가 이제 국장 승진을 해서 국토정보정책관이 돼갔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공간정보 산업을 우리나라 11번째 특수산업으로 분류 독립시킨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미래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이 될 수 있는 모든 공간 현상을 다 디지털화하는 겁니다. 스크린 골프 대표적인 거죠. 디지털화되는 것을 갖고서 우리가 모든 산업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저는 뭐 국토부에 있을 때도 그랬고요. 그리고 특히 제가 청와대 파견 나가서 우측 보행을 그거 어려웠던 것을 설득을 시켜서 해서 오늘의 우측 보행을 이뤄낸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저는 공직 생활을 통해서 그리고 또 의정을 통해서 활동을 통해서 우리 통일 대한민국이 세계 중심 국가로 나아가는데 미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고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됐는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입지, 신념, 감사, 겸손 저는 이 모든 것이 하나가 돼서 결국 제가 구현하고자 하는 상생과 조화의 정치, 상생과 조화의 정치의 밑거름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러한 저의 마음이 뭉쳤을 때 서로 상대방을 존중하고 상대방의 꿈을 같이 키워주고 서로를 존중하면서 서로 꿈을 이루어가는 바로 이것이 저는 상생과 조화의 세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바로 정치권에서 우리 모두가 서로의 꿈을 키워주고 서로를 존중하면서 정말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상생과 조화의 정치, 바로 제가 지향하는 정치입니다. 바로 방통대인들의 정신이 아닐까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의원님의 강연 잘 들었습니다. 의원님, K부심 인정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실요, 의원님 이력을 쭉 보면 누구나 꿈꾸는 그런 엘리트 코스를 밟으셔서 강연에서 말씀해 주셨던 그런 인생의 고비가 있을 거라고는 정말 쉽게 생각을 못 했었는데 인생의 그런 고비를 다 겪으면서 이렇게 또 K 부심으로 똘똘 뭉친 또 의원님이 되신 걸 보니까 그럴만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의원님의 강연만 듣고 또 보내드리기는 아쉬우니까 또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질문을 좀 모아서 제가 대표로 질문해 보는 시간을 이번 시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송석준이 답한다. 먼저 첫 번째 질문부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공무원 출신이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국회의원으로 되시겠다 하시면서 주변의 반응 어땠는지 궁금하고요. 또 배경도 궁금합니다. 사실 저는 정치가가 된다라는 것은 어릴 때 이제 제가 아까 강연 중에도 말씀드렸지만 경제학 기반의 행정가 내지 정치가가 돼서 우리 대한민국의 어려운 때 이런 경제 파이를 키워서 세상이 좀 넉넉했으면 좋겠다 이런 목표를 세워왔는데 막상 공직에 있다 보니까 많은 한계를 느꼈습니다. 이 행정부에서는 이 정치권에서 정해준 예산, 정해준 제도 내에서 집행 업무를 하다 보니까 좀 불합리한 거를 많이 느꼈습니다. 예산도 꼭 필요한 데는 적게 들어오고 별로 필요치 않은데도 막 정치적으로 많이 예산이 배정이 되는 걸 보면서 안타까운 생각. 그리고 특히 제도적으로도 꼭 개혁이 돼야 될 제도가 제대로 개선이 안 되고 과도한 규제로 묶어서 우리 경제 활동을 제약하는 그런 걸 보면서 정치에 뛰어들어서 하는 것이 정말 세상을 바꾸는데 더 기여를 하겠다. 그런 생각을 했지만 막상 나오려니까 사실 반응은 반반이었습니다. 우리 조직 내에서도
반대하는 분들 반, 찬성하는 분 반. 또 제가 우리 지역구, 저의 그 고향, 물론 가족들은 처음엔 반대가 심했습니다. 예, 가족은 그랬고 이제 지역에서는 그래도 당신이 한번 이런 거 정치권에서 해주는 것도 좋겠다. 그런 분들도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자네는 행정부에서 좀 최고위직까지 컸으면 좋겠다. 이런 두 가지 서로 다른 반응에 제가 곤혹스러운 상황도 많이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나침반, 제가 가고자 하는 그 나침반 방향대로 네. 그래서 부족한 건 제가 설득하고 또 이렇게 하면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네, 정말 그야말로 공직 생활에서도 진심으로 임하셨기 때문에 또 국회의원으로까지 진출하게 되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공직 생활을 하시면서는 또 어떤 위기랄까 이런 일들이 없었을까요? 예, 정말 제가 아까 강연 중에 못다한 말씀이지만 네. 제가 공직 생활 25년 중에 중대 고비가 있었습니다. 네. 그때가 바로 제가 미국에서 유학을 마치고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고 과장 보직으로 그 당시에 주거복지과장, 그 당시에 국민주택기금 22조 예산, 55조의 자산을 관장하는 아주 파워풀한 과장 보직을 제가 첫 보직으로 받았습니다. 근데 그걸 수행하는 중에 8.3.1 대책이라고 그 당시 2005년 그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굉장히 큰 정책이 만들어졌는데 그때 제가 생애 최초 주택구입 자금 제도라는 것을 주택기금을 활용해서 만드는 그 정책을 같이 참여를 했다가 그 정책이 집값은 상승하는데 결국은 그 생애 최초 좋은 대출이 나가면서 불난집에 기름 붓는 형국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값은 안 잡히고 이 정책을 만들었는데 수요가 너무 많다 보니까 수요 감당이 안 돼서 결국 나중에 중간에 중단에 가까운 이런 정책 전환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2006년 초에 그걸 DTI LTV를 도입하고 이자율을 1% 올리면서 거의 중단에 가까운 이런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자금 제도에 전환을 했는데 그때 그 후폭풍으로 제가 결국은 모든 책임을 지고 제일 말석으로 좌천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예, 정말 저에게는 캄캄했죠. 예, 그게 또 더구나 대통령께서 그 당시 노무현 대통령께서 대표적인 실패한 정책이다. 이거에 대해서 담당자가 책임져라라는 그런 지시가 있어서 결국은 제가 참 캄캄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좌천된 그런 보직에서도 열심히 또 일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그 당시 기억나는 것이 제가 복합도시개발팀장으로 가서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그중에 시와 주변 지역 개발 업무, 시야호 방조제를 만들어 놓고 드러난 간석지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그게 합의된 간척지가 표류하고 있었을 때 제가 북측 간석지 시흥 안산에 접한 땅을 그때 280만 평 시민단체들과 치열한 이런 논의 끝에 합의를 이끌어내죠. 그래서 시와 멀티 테크노밸리, 시와 MTB라는 개발 사업에 합의를 이뤄내면서 거기서도 나름대로 좌천된 상황에서도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그게 기초가 됐는지 네, 정말 제가 또 다시 나중에는 다시 청와대로 다시 또 이렇게 영전에 가는 또 기회를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참 아찔한 경험도 있었죠. 네. 위기를 기회로 극복하고 이제는 정말 당당한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되셨습니다. 자, 그럼 현재 경기 이천시 재선 국회의원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죠. 국회의원으로서 내가 이것만큼은 꼭 해야겠다 이런 목표가 있으실까요? 예, 제가 이제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또 우리 그 국가적 국회의원으로서 이제 목표가 있는데요. 당연히 우리 저 지역구에서는 제가 이천시를 여러 면에서 통일 대한민국의 중심 도시를 만들겠다. 이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가장 교통 좋은 도시. 그래서 이제 기존의 영동고속도로, 중부고속도로 외에도 자동차 전용도로 그 끝까지 지금 끊어진 그 장원까지 연결시키는 작업. 이제 거의 지금 작업이 마무리 중에 있고요. 네. 그리고 또 다시 동서축으로 영동고속도로 말고도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이천 이제 오산선은 이미 동탄까지 완공이 돼 있고요. 또 이천에서 양평선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자망에 고속도로망 만드는 거, 그리고 또 이천을 또 전철 시대를 이미 열었고요. 또 이제 고속철도 시대로 지금 이제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고속철도로 20분대에 이천에서 강남 수서까지 연결되는 고속철도 시대를 지금 마무리 중에 있고요. 그래서 교통에서는 뭐 최고. 거기에다가 이제 앞으로는 이제 각종 규제, 농지 규제라든가 수도권 규제라든가 환경 규제, 그 과도한 규제를 좀 합리적으로 개선을 해서 바로 그 교통 좋은 이천에서 자유로운 기업 활동 이루어지고 많은 일자리 나올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저의 또 목표고, 그걸 위해서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네. 교통망 확충과 또 규제 개선으로 이천이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되기를 노력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정책위 부의장으로도 활동하고 계신데요.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민생 현안 어떤 점일까요? 예, 아무래도 요즘 우리 경제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이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특히 그 서민 경제에게 이 고금리, 고물가는 어려운 아주 과제입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서민 경제가 안정화될 수 있는가, 그런 의미에서 저는 과감한 이제 규제 개혁이라든가, 또 대통령께서도 역점을 두고 계시지만 대외 외교의 정상화를 통해서 외국 이런 시장 개척, 그리고 또 공급망 애로의 해소, 이런 거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게끔 우리 국회 차원에서 다양한 제도 개선, 그리고 또 예산이 또 서민들에게 좀 보다 약자들에게는 보다 두텁게 지원이 되고, 또 우리 또 미래 성장 동력을 위해서 필요할 때는 그 지원 예산을 과감하게 육성 지원 예산을 편성을 해서 미래 성장 동력을 키우고, 특히 청소년들에게는 보다 많은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재원 배분과 또 제도적 뒷받침, 뭐 이런 것을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번에는 법안과 관련된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규모 유통업법 법안 통과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려볼 텐데요. 대기업에서 진출한 유통업계에서 납품업자인 중소상공인들과 불협화음이 좀 계속되고 있는데, 중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줄이고자 하는 취지로 이 대규모 유통업법 법안이 통과가 됐죠. 법안의 핵심 취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요즘은 대규모 유통업이 거의 일반화돼서 사실은 대부분의 이제 많은 납품업체, 하청업체들이 사실 종속되는 구조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상생 발전을 해야 되는데, 이런 대규모 유통업체들이 오히려 중소 이런 납품업체에 대해서 경영 간섭까지 하는 그런 아주 나쁜 관행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막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인 뒷받침을 하기 위한 이번에 법안 개정을 했고, 그것이 또 통과가 됐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 대규모 유통업법이 기존 공정거래법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예, 기존에는 이제 그 납품업체들에 대해서 정보 요구, 과도한 정보 요구 행위만 제한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부당한 가격에 대해서도 경쟁업체에게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고 하는 그 가격 개입 행위 같은 경영 간섭도 있었습니다. 네. 그런 거를 막을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없었는데, 이번에 제가 근거 조항도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제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근거 규정도 이번에 마련했습니다. 네. 말씀을 듣다 보니까 또 의원님께서 전공이 경제학이시잖아요. 예. 경제 쪽으로도 굉장히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예, 뭐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정무위가 뭐 금융위, 공정거래위원회, 네. 뭐 등 경제 주무 정책의 그 핵심 부처들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앓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어쩌면 저성장에 잘못하면 늪으로 빠질 수가 있는데요. 네. 이 늪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과감한 이제 규제 개혁, 그리고 또 금융의 이런 물꼬가, 금융의 물꼬가 제대로 필요한 곳에 제대로 갈 수 있게끔, 그래서 금융 정책이 필요한 곳으로 제대로 가고, 또 과도한, 예를 들면 한때 부동산 시장에 너무 많이 몰리면 부동산의
그 이상 열기를 초래해서 서민 경제를 어렵게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금융의 흐름이 꼭 필요한 곳에는 원활하게 갈 수 있게 하고 또 과도하게 특정적으로 몰려서 부작용을 초래하는 곳에는 막을 수 있는 그런 금융 정책 유도하고 또 우리 정말 강한 미래 성장 동력이 있는 이 중소업체들이 성장할 수 있는 공정 거래 질서, 예, 그리고 대기업이 또 중소업체들과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공정 제도를 만드는 것이 요즘 아주 중요한 또 정책 과제로 보고 거기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활발한 활동 펼쳐주시길 기대하겠고요.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의원님 정말 몸이 10개라도 부족하실 것 같아요. SNS도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보셨습니까? 네, 네. 봤습니다. 한 이틀 전에 마지막 게시물도 올라왔더라고요. 네, 의원님 이렇게 현재 맡고 계신 직책이 굉장히 많으신데 그중 하나가 또 바로 이곳 한국방송통신대 운영회 위원이십니다. 네. 특히 2021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에 또 많은 힘을 주셨다고 하는데 이렇게 특별히 이 한국방송대에 대한 애착이 생기신 이유가 뭘까요? 예, 저도 어린 시절부터 제약 조건 속에서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네. 정말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우리 주변에 친구들, 선배들, 후배들을 많이 봤습니다. 얼마나 존경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직원, 우리 비서관도 네. 지금 방통대 2학년 재학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반갑습니다. 저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렵게 일과 학업을 병행하고 또 평생 학습에 매진하고 있는 국민들, 또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쩌면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런 걸 고민하던 중에 마침 방통대 우리 근거법률의 제정안 거기에 같이 동참하게 됐고 그 성과를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예, 이렇게 또 한국방송통신대에 애착을 가져주시고 또 직접 자리까지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의원님 그렇다면 이 한국방송통신대가 앞으로도 조금 더 승승장구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을 하면 좋을까요? 개인적인 의견 부탁드릴게요. 예, 우선 방통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네. 통신을 통해서 이렇게 또 서로 네트워킹이 되고 각자 일하는 곳 전국 어디서나 이렇게 또 편리하게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방통대가 갖고 있는 그런 장점, 다양한 지식과 다양한 이런 정보를 좀 더 다양한 이런 매체를 통해서 방송이라는 그 자체도 일반 현장 강단에서의 그런 것보다도 보다 다양한 이런 방식을 적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좀 더 요즘 첨단 이런 그런 기술들이 많으니까 오히려 이런 강단에서보다도 입체적으로 보다 더 다양한 방식의 그런 어떤 첨단 교육의 장이 방통대를 통해서 구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런 면에서 우리 국회 차원에서 혹시 지원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보다 다양한 첨단 기자재 지원을 통해서 보다 입체적이고 보다 첨단 학습 기법이 방통대에서 적용될 수 있게끔 해보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의원님의 이런 말씀을 들어보니까 방통대 학생들이 정말 힘이 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방통대 학생들에게 당부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방통대인들의 그 기본 정신 정말 존경하고요. 여러분들이 그 갖고 있는 그 어려울 때 이겨냈던 그 힘, 또 그것을 또 더 큰 어려움을 겪으면 또 이렇게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그동안 해왔듯이 그 끈기와 그런 지혜, 절대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지금의 이 각오, 자세를 꾸준하게, 지속 가능하게 이어가십시오. 여러분이 계획되는 대로 인생이 멋지게 열릴 것입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 보니까 해병대 출신이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게요. 아드님도 해병대 출신이라면서요. 예, 맞습니다. 네, 뭐 어떤 비결이신가요? 예, 저는 군대를 좀 늦게 갔습니다. 예. 그런데 어떻게 또 운 좋게 해병대 정훈장교로 또 갈 수 있는 또 기회가 돼서 제가 자원에서 이제 해병대에서
제가 군복무를 마칠 수가 있었는데요. 마침 그때 제가 우리 아들을 그때 그 군 시절에 가졌고 또 낳았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해병대 얘기를 했더니 성장해서 군대 갈 때 되니까 아버지 저 해병대 가야죠. 그럼 그건 말이라고 하냐 그랬더니 그냥 알아서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또 커준 아들이 또 해병대 이번에 최상병 그 사고도 있었지만 포항 1사단이 참 험한 부대입니다. 거기서 아들이 그 IBS 부대 바닷속에서 보트 70km 달리는 보트 위에서 정말 목숨 걸고 이렇게 훈련을 하는 그거를 잘 이겨내주고 그 제대해서 지금도 얼마나 사회생활도 또 늠름하게 자신 있게 해주는지 정말 감사하고 고마울 따름입니다. 네. 와, 정말 2대가 해병대라고 하니까 자랑스럽기도 하고 정말 뿌듯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나오신 김에 아드님 자랑 한번 해주시죠. 예, 우선 그 아들이 네. 그 힘든 것을 이렇게 마다 않고 그리고 또 적극적으로 임해주고 그걸 또 이겨내고 또 새로운 도전에 또 적극 나서는 그런 모습에 정말 얼마나 고맙고 대견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네.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특히 우리 방통대인들 여러분들 어려움을 피하지 않지 않습니까? 어려움을 맞서서 이겨내면 더 큰 성과 보람이 이루어질 거로 믿고요. 우리 아들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감사한 마음입니다. 네, 정말 K부심으로 똘똘 뭉친 부전자전의 아주 좋은 예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의원님 개인적으로 또 클리어하고 싶은 올해 목표가 있으실까요? 올해요. 네. 올해 뭐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뭐 제가 하고자 하는 의정활동에서 목표한 거 다 이뤄내는 게 목표고요. 네. 또 좀 목표라기보다는 또 제 어머님이 43세 혼자 되셔서 정말 많은 고생을 하셨는데 89세십니다 올해. 오, 네. 그런데 이제 어머님 건강이 좀 더 이렇게 지금같이 이렇게 잘 좋은 상태가 유지가 돼서 좀 더 오래오래 사셨으면 하는 마음이 항상 마음속에 있습니다. 네, 저희도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송석준 의원님을 모시고 뜻깊은 심도 깊은 이야기 들어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의원님, 오늘 시간 어떠셨나요? 예, 너무 가슴 벅차고요. 우리 방통대인들 제가 항상 존경하지만 이렇게 얼굴로 직접 뵈니까 너무 반갑고 오늘 아주 뿌듯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좋은 세상, 상생과 조화의 세상 만들어 가겠습니다. 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저희 다 같이 파이팅 한번 외쳐볼까요? 예, 대한민국 파이팅!